6. 안창호의 시국 대강연. 1927년 2월 길림의 교포사회는 전례 없는 환영일색으로 들끓었다. 상해 임시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독립운동의 원로 안창호 선생이 베이징을 거쳐 길림에 도착하였던 것이다. 길림의 교포들은 안창호를 국가수반 못지않게 성대 영접하였다. 우리도 거국가를 부르며 그를 진심으로 환영하였다. 거국가란 안창호가 외국으로 망명할 때 저국을 하직하면서 지은 노래이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라는 구절로 시작되어 나간다고 서로 말아 나의 사랑 한반도야 라는 구절로 끝나는 이 거국가는 한일합병 후 청년 학생들 속에서 특별히 애창되었다. 망명가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라고 하여 한때는 망명자의 노래라고도 하였다. 조선 사람들은 고국가를 사랑하듯이 고국가의 창작가인 안창호에 대해서도 굉장히 존경하고 숭배하였다. 안창호의 인품과 실력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대통령감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표현은 크게 과장된 것이 아니었다. 임시정부를 시답지 않게 보는 독립군 단체의 지도자들까지도 안창호 개인에 대해서는 독립운동의 선배라고 하면서 떠받들었다. 안창호의 금세를 잘 알고 있는 이등박문이 한때 그를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일본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조건부로 도산 안창호의 호, 도산 내각을 세워주겠다는 흥정까지 했다는 사실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평안남도 강서 땅이 지금은 천리마의 발원지로 대안의 사업체계와 청살리 정신 청살리 방법을 나온 고장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지만 외정시대에는 도산 안창호와 같은 독립운동자들을 배출한 고장으로 유명하였다. 안창호가 강서 태생이었기 때문에 서선지방 사람들은 대체로 그를 자기네 동향인이라고 자랑하였다. 안창호는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못 키운 것은 민족의 자질이 낮은 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립협회, 신민회, 청년하구회, 대한인국민총회, 흥사단과 같은 독립운동 단체들도 조직하고 점진학교, 대성학교, 태국서관과 같은 교육문화기관들도 설립하였으며 독립신문을 발간하여 민족의 계몽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독립운동의 원로들 속에 남강 리승훈이라는 이름난 교육자가 있다. 리승훈이라고 하면 누구나 오산학교부터 먼저 생각하게 된다. 오산학교는 그가 설립한 학교이고 그의 개인 자금에 의해 운영된 이름난 사립학교였다. 리승훈은 후대 교육에 바친 공적으로 하여 룡희 황제의 접견까지 받은 인물이다. 400년 동안 서선지방의 평민들 중에서 황제를 아련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리승훈이 그 전례를 깨뜨리고 처음으로 왕을 만나보았으니 그의 명망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은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고명하고 인망 높은 사람으로 알려졌던 리승훈도 한때는 돈벌이를 해볼 야심을 품고 장돌뱅이가 되어 유기 장사를 하였는데 나중에는 50만 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거부가 되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평양에 왔다가 교육을 통한 실력 배양이 독립구국의 기초로 된다는 안창호의 연설을 듣고는 거기에 감탄하여 상투를 자르고 고향에 돌아와 교육운동을 시작하였다. 애국애적의 일념에 넘치는 안창호의 웅변술이 대무역상의 인생관에 새로운 돛을 달아준 것이다. 이것은 민족운동의 선구자로서의 안창호의 영향력과 가마력을 증시해주는 하나의 신뢰로 된다.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비롯한 저국의 신문들은 안창호의 길림 도착 소식을 대서특필하였다. 청년 학생들은 그가 머무르고 있는 삼풍여관에 찾아가서 길림의 교포 학생들을 위해 강연을 해줄 것을 간청하였다. 독립운동자들도 그의 숙소에 연줄연줄 나타나 강연에 출연해달라고 초청하였다. 안창호는 그 제의를 쾌히 받아들였다. 독립운동자들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아무 날 어디에서 안창호의 시국 대강연을 한다는 소문을 돌리고 상부가, 차루가, 통천가, 하남가, 북대가, 우마한가를 비롯한 시내 여러 거리들의 광고도 큼직큼직하게 써붙이었다. 그 광고를 본 길림의 교포들은 모두 들뜨고 흥분되어 서로 만나기만 하면 도산 선생이 오셨다지요 하는 말로 인사를 나누기까지 하였다. 강연 전날 밤에는 나도 오동진과 함께 안창호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다.
이역의 하늘 밑에서 장장 17년 만에 대성학교 시절의 은사를 만난 성암 오동진의 감회는 참으로 유다르고 절절한 것이었다. 오동진은 대성학교 사범과에 입학할 때 안창호가 인물심사를 어떻게 하였고 입학 후에는 자기를 어떻게 사랑해 주었는가에 대하여 추억하였다. 나중에는 도산 선생이 지은 청년학도가까지 부르며 그가 후대들의 독립정신을 개발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였는가를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회고하였다. 그는 특히 안창호의 웅변술을 두고 실감 있는 회옥을 많이 하였다. 안창호의 웅변술에 대해서는 우리 아버지도 생전에 여러 번 말씀하였다. 나는 만경대에 있을 때 벌써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안창호의 독립운동이 웅변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웅변을 떠나서는 그의 명성도 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안창호가 연설을 하면 여염집 안악내들까지도 그 유창한 웅변술과 리상향론에 교화되어 가락지와 비녀를 뽑아 헌금을 한다는데 그게 과연 사실일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의 연설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안창호와 같은 큰 인물이 미주나 상해가 아니라 여기 길림의 노상 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라가 독립된 다음 나에게 대통령을 선거할 권리를 준다면 나는 그 첫 번째로 안창호 선생을 추대할 것이다. 이것은 그날 밤 오동진이 나에게 한 말이다. 이 말은 안창호의 시국 대강연에 대한 나의 기대와 호기심에 부채질을 해주었다. 안창호는 저양문 밖에 있는 대동공창에서 의사 라석주의 추도회를 열고 겸하여 강연도 하였다. 추도회에 참가하려고 모여온 3부의 대표들과 시내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자들, 유지들, 청년학생들은 거의 다 강연회장에 모였다. 바닥자리는 다 차고 모자라 대부분의 청중은 바람벽 앞에 서서 강연을 듣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날 안창호는 조선민족운동의 장래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는데 소문처럼 연설을 잘하였다. 그의 유창한 언변은 처음부터 군중의 찬탄을 자아냈다. 안창호가 동서고금의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섞어가며 조선민족의 출로에 대한 주장을 역설할 때 장내에서는 요란한 박수소리가 연방 터져올랐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문제였다. 안창호는 강연에서 민족인격 완성론과 리상향론을 풀어나갔다. 그의 민족인격 완성론은 자아인격 혁신론과 민족경제 확립운동론의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자아인격 혁신론이란 우리 민족이 후진국으로서 외놈들의 식민지가 된 것은 인격과 수양이 낮은 데 원인이 있는 것만큼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일하고 서로 화목해지도록 각자가 자기 인격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안창호의 주장에는 어딘가 자아완성론에서 표현된 톨스토이의 사고방식이나 자기 자신을 개조하고 단련하지 않는 한 인간은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본 간디의 견해와 비슷한 데가 있었다. 당시로 말하면 세계적인 대경제공황의 징조가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던 때였다. 극도로 파시화된 제국주의가 대도하여 인간의 자주성을 정칼과 올가미로 참혹하게 교살하고 있었다. 소부르자 지식인들은 철갑으로 무장한 제국주의의 위력 앞에서 전율하였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찾아낸 정신적 도피처가 바로 무저항주의였다. 무저항주의는 혁명적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이 제국주의의 공세 앞에서 겁을 집어먹고 찾아가는 마지막 안식처였다. 반혁명의 맞서림도 없고 의지도 없으니 결국은 무저항을 부르짖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저항주의가 개량주의로 표현되었다. 민족운동의 일부 지도자들은 3.1인민 봉기 후 적극적인 항쟁의 방법으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려는 혁명적인 입장으로부터 리탈하여 교육진흥운동과 민족산업진흥운동을 민족운동의 최대 기치로 삼고 우리 인민의 정신적 차질과 경제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민족실력 양성운동을 맹렬하게 벌였다. 민족운동의 중심 지도층을 이루고 있던 근대 지식인들은 토산품 애용과 민족기업의 육성으로 민족을 경제적 파멸로부터 구출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내 살림은 내 것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경제적인 자급자족 얘기를 타개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물산 창녀운동을 벌였다. 이 운동의 지도자인 조만식은 토산 애용의 상징으로 한평생 무명으로 지은 조선바지 저고리와 조선식 두루마기를 입고 지냈다.
그는 명함장도 국산 한지로 만든 것을 사용하였으며 신발도 외국 것을 신지 않고 조선 것을 신고 다니었다. 민족 개량주의를 유포시키는 데서 리광수의 민족 개조론이 많은 작용을 하였다. 이 논문을 읽으면 개량주의의 본질을 알 수 있고 그 위험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쉽사리 판단할 수 있다. 내가 민족 개조론을 읽고 제일 불쾌하게 생각한 것은 리광수가 조선민족을 열등한 민족처럼 여기고 있는 점이었다. 나는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라는 생각은 해봤지만 조선민족을 열등한 민족이라고 여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조선민족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과 금속활자를 창조한 문명하고 슬기로운 민족이며 동방문화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우리 조상들은 일본 문화의 개척에도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외적의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 우리 민족의 강건한 자비정신은 일찍이 아시아 만방의 맹위를 떨치었고 백지장처럼 깨끗한 우리 인민의 도덕은 세계에 찬탄을 자아냈다. 우리 인민의 인습이나 풍속 가운데는 물론 부족점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이고 부차적인 것이지 본질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 부차적인 것을 가지고 민족성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리광수는 민족 개조론에서 마치 조선 사람들이 열악한 민족성 때문에 망한 것처럼 말하였는데 조선이 망한 것은 낙후한 민족성 때문이 아니라 통치배들의 부패 무능 때문이었다. 조선 민족이 열등하다고 개탄하는 리광수의 론조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론조와 일맥상통하였다. 일본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우리 민족을 열등한 민족이라고 비방하였다. 열등하기 때문에 일본이 보호, 지도, 통제해야 한다고 떠들었다. 민족 개조론은 일본 제국주의 강점자들에게 보내는 리광수의 공개 전향문이나 다름없었다. 이 전향문을 쓴 대가로 그는 지난날 독립운동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청독부 코앞에서 뽀젓이 올방자를 틀고 앉아 연애 소설들을 써내고 있었다. 소설가로서의 리광수는 초기에 독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대중이 그를 사랑한 것은 그가 독자들의 구미에 맞는 진보적인 작품을 써왔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나라 현대 소설의 개척자라고 불리울 만큼 새로운 양상의 소설을 많이 써냈다. 그러나 민족 개조론으로 하여 리광수에 대한 대중의 애정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의 소설 작품들에서 엿보이던 개량주의적 요소가 완전한 자기 형체를 가지고 이 논문에 등장한 것이다. 민족운동을 개량주의의 방향으로 유도한 근대 지식인들은 심지어 국채보상운동을 통하여 모은 돈으로 조선 사람이 주관하는 밀립대학까지 설립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총독부는 독립인재 양성의 원상으로 될 수 있는 밀립대학의 설립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비폭력적인 물산장려운동도 역시 일제의 저항에 부딪히었다. 조선 사람이 일본이 내려먹이는 상품을 쓰지 않고 국산제만 사용하는 데 대하여 총독부가 눈을 감아줄리는 만만 것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 운동을 일화배척의 목적을 가진 반일운동으로 보고 독을 품고 방해하였다. 실력 양성의 간판 밑에 진행된 개량주의 운동은 리념상에서는 애국애족을 표방하였으나 방법상에서는 비폭력을 전제로 하는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저항운동이었다. 총독부가 허용하는 한도에서 민족의 경제력을 육성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경제적 침략에 대항하려는 그들의 지향은 사실 망상이나 다름없었다. 일본이 자기를 매장할 민족산업의 발달을 용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초보의 초보에 속하는 상식인데 기업을 창설하고 국산품을 애용하면 민족의 살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였으니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는가. 개량주의 길로 타락한 민족운동자들은 제국주의 속성을 옳게 보지 못하였거나 외면하였다. 그들이 무력항쟁으로부터 방향을 바꾸어 평화적인 문화운동으로 이행한 것은 투쟁 방법상에서의 후퇴를 의미하였다. 그것은 식민주의자들과의 평화적 공존이나 타협을 전제로 하는 운동이었다. 평화적 공존이나 타협 속에서는 어차피 변질 현상이 생기기 마련이다. 실제로 개량주의자들 가운데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훗날 민족운동 대열에서 도피하든가 전향하여 일제의 앞잡이가 되었다. 자강론의 변형인 안창호의 실력 양성론, 준비론이라고도 함. 실력 양성론은 민족 개량주의자들이 의구하고 있던理論적 지탱점이었다. 그는 조선민족을 세계에서 정신적 수양이 가장 낮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이 적어도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만큼 떼보시를 해야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하였다. 강연장의 분위기를 보니 대부분의 군중이 그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연설에 감동되어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다. 물론 그의 강연 내용은 일구 일원이 다 애국의 정신으로 관통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발언에서 민중의 투쟁 의욕을 거세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을 발견하고 실망하였다. 총체적으로 볼 때 그의 주장에는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점들이 있었다. 각자가 자기를 수양하고 인격을 높이며 그에 토대하여 민족의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안창호의 주장에는 나도 동감이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을 세계적으로 정신적 자질이 가장 낮은 민족이라고 한 그의 견해와 실력 양성을 위한 개량주의적 방법론에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었다. 실력 양성은 어디까지나 독립투쟁을 추진시키는 하나의 과정으로 되어야지 그 자체가 혁명 전체를 대신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안창호는 독립투쟁을 실력 양성으로 대신하려고 하였다. 실력이 양성된다고 하여 독립투쟁이 저절로 진척되는 것은 아닌데 그는 민족의 역량을 어떻게 조직하고 그것을 전국적인 승리의 길로 어떻게 동원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민족해방투쟁의 기본 형태로 되어야 할 폭력투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입에 담지 않았다. 만주에서 독립의 기초로 될 수 있는 산업을 진흥시킨다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었다. 국권을 잃은 민족에게 발전소를 건설하라고 차관을 줄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는가? 온 강토가 일제의 손아귀에 들어갔는데 설사 열강들이 차관을 준다 하여도 이국 땅에서 어떻게 발전소를 세우고 벼농사를 착실하게 할 수 있겠는가? 또 일제가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가만 내버려 두겠는가? 나는 강연을 듣다 못해 더 참지 못하고 안창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종이에 써서 들이대었다. 산업과 교육을 진흥시켜 조선민족의 실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했는데 나라를 일제놈들에게 통째로 빼앗긴 조건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 민족을 정신수양이 낮은 민족이라고 했는데 어떤 점이 그러한가? 연사가 말하는 열강이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인데 과연 우리가 그들을 본받아야 하는가? 또 우리가 그들의 원조에 의해서 독립을 가져올 수 있는가? 질문 쪽지는 앞에 앉은 학생들과 사회자를 거쳐 안창호에게 전달되었다. 반발심에 못 이겨 단호하게 서면 질문을 들이대기는 하였으나 막상 사회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학생들이 앉아있는 쪽을 주시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사실 그때의 내 심정은 복잡하였다. 그 질문 때문에 강연 중에 있는 연사가 불쾌한 자극을 받게 된다면 안창호를 숭배하고 있는 독립운동자들과 수백 명의 청중들에게 큰 실망을 주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겼다. 안창호의 강연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되면 그의 강연을 위해 남다른 성의를 보인 오동진도 서면 질문의 장본인인 나를 고깝게 생각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런 결과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안창호에게 서면 질문을 들이댄 것은 그가 우리의 질문을 받고 잠깐만이라도 자기의 주장을 검토하여 민족의 자존심과 자주정신에 배치되는 유해로운 사상을 그 이상도 먹이지 말았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독립운동의 대선배로 존경받는 안창호에게서 그가 청중에게 채 말하지 않은 독립운동의 새로운 지침이나 방략을 듣고 싶은 욕망을 억누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태는 내가 예상한 것보다 크게 번지었다. 안창호는 쪽지의 글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고 나서 사회자에게 무엇인가 몇 마디 물었다. 훗날 손정도에게서 말을 들으니 그날 안창호는 사회자에게 질문 쪽지에 김성주라는 서명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아는가고 물었다고 한다. 그처럼 도도한 기상을 가지고 장례를 쥐락펴락하던 안창호의 연설이 그만 김이 빠져버렸다. 안창호는 조금 전까지 일사천리로 펼쳐나가던 강연을 성급하게 마무리 짓고 연탁 앞에서 황황히 물러섰다. 연사는 매우 심각하게 질문을 받아들인 것 같았다. 좀 자극이나 받으라고 그런 질문을 했는데 안창호 자신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강연을 중도에서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이었다. 실망한 청중은 도산 선생이 왜 갑자기 저렇게 주접이 드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출입문 쪽으로 밀려나갔다.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길림 독군소에서 수백 명의 헌병과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강연회장의 불시에 달려들어 3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체포했던 것이다.
연사인 안창호는 물론 현묵관, 김리대, 리관린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자들이 한꺼번에 무리로 붙잡혀 경찰청에 구금되었다. 이 대검거 사건을 조종한 것은 조선 총독부 경무국의 군의도모였다. 안창호의 길림 도착과 때를 같이하여 봉천에 나타난 군의도모는 중국 헌병사령관 양의종에게 수백 명의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길림에 모였으니 이를 체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양의종의 명령에 따라 길림 독군서의 경찰들과 헌병들은 군의도모의 조종 밑에 조선 사람들의 가택을 수색하는 한편 대동공창에 달려들어 유례없는 대검거 작전을 벌이었다. 우리는 안창호가 비록 강연은 잘하지 못했지만 적들이 그도 포함하여 수백 명의 조선 사람들을 붙들어간 데 대해서는 치솟는 격분을 누릴 수 없었다. 더구나 서면 질문 끝에 강연이 중단되고 강연이 중단되는 동시에 안창호가 체포되어 가니 나로서는 이런 연쇄 반응의 책임이 마치 서면 질문이라도 있는 듯한 느낌까지 들어 괴로운 생각을 털어버릴 수가 없었다. 중국 동북지방을 통치하고 있던 장장림 군벌은 미츠야 협정으로 일본과 손을 잡고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반일 독립운동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었다. 이 협정은 만주지방에서 조선민족해방투쟁의 근원을 없애기 위한 악질적인 협정이었다. 이 협정에 의하여 조선인 애국자들을 체포하는 졸개들에게는 상금까지 주었다. 중국의 일부 반동 관원들은 상금을 타먹으려고 호위 밀고까지 하였다. 대동공창에서 벌어진 집단적인 검거 소동도 역시 장장림 군벌이 일제 사촉을 받아서 감행한 반동적인 포갑행위였다. 우리는 즉시에 특수성원들의 회의를 열고 붙잡힌 사람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대책을 진지하게 도야하였다. 그 걸음으로 독립운동자들을 찾아가 그들과도 체포된 사람들을 빼내올 방법을 의논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넋을 잃고 앉아있을 뿐 속수무책이었다. 우리는 모두 단결하여 길림 독군서에 압력을 가하면 안창호 선생은 물론 체포된 사람들을 다 빼내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군중의 힘을 동원하는 것이 제일 위력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독립운동자들은 맨주먹밖에 없는 자네네가 무슨 재간으로 그 무지막지한 독군서 놈들을 굴복시키겠는가. 군중이 나서서 떠드는 것보다는 돈이나 뇌물이도 맥을 주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대중의 힘을 잘 믿지 않는 타성이 그때에도 나타났다. 나는 돈으로 통하지 않는 것도 군중의 단결된 힘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그들을 꾸준하게 설복하였다. 그런 다음 손정도가 운영하는 길림 예배당에서 시내 독립운동자들과 조선인 요지들, 청소년 학생들이 참가한 군중 집회를 가졌다. 우리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독군서가 외놈들과 한 짝이 되어 조선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동포들을 무리로 붙잡아갔다는 것을 설명한 다음 그들이 이제 몇 푼의 돈을 받아먹는 대가로 체포해간 사람들을 일본 경찰에 모조리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였다. 조선의 애국자들이 외놈들 손에 넘어가는 날이면 무자비한 처형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결의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조선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여 애국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중적 석방운동에 떨쳐나서자고 호소도 하였다. 우리가 안창호에 대한 석방운동을 벌리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고개를 기웃거리었다. 민족주의자들은 물론 공산주의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과 지어는 우리의 영향을 받고 있는 청년 학생들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안창호의理論에 대하여 서면 질문까지 들이댄 사람들이 왜 이번에는 그를 구원하지 못해 그렇게 애를 쓰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안창호의 사상을 문제시하는 것이지 안창호란 인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안창호도 조선 사람이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애국지사인데 어떻게 그를 구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고 설복하였다. 나는 그때 순환당한 조선민족은 어려운 때를 당하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앞에 내세웠다. 내가 안창호의 강연을 반박한 것은 그들이 사대주의적이고 민족 허무주의적이며 개량주의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조국을 광복하는 성스러운 싸움에 더 적극적으로 투신해주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민족주의자들과 사상투쟁을 한 것은 그들을 다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우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반일의 기차에 묶고 세우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안창호 석방을 위한 군중집회가 있은 다음 길림의 담벽과 전주대들에는 중국 경찰이 근거 없이 조선 동포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놓고 박해한다. 중국 관원은 일제 간계에 속지 말라.
감옥에 갇힌 조선동포들을 하루빨리 석방하라는 내용의 비라와 경문들이 나붙었다. 우리는 중국의 각 신문사들에도 글을 써보내어 사회 여론을 환기시켰다. 길림 시내의 청소년들과 군중들은 매일과 같이 덕군서에 몰려가 감금된 사람들을 석방하라고 외쳤다. 어떤 날에는 덕군서 앞에서 시위도 벌였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중국의 반동군벌이 체포해 간 조선의 독립운동자들을 일제선에 넘겨주지 못하게 하려고 있는 힘을 다하였다. 덕군서는 군중의 압력에 못 이겨 20여일 만에 안창호를 비롯한 구속자 전원을 석방하였다. 긴장된 투쟁 끝에 얻어진 안창호의 석방은 나를 몹시 기쁘게 하였다. 우리는 자유로운 몸이 되어 동료들의 곁으로 돌아온 안창호를 만나려고 독립운동자들을 찾아갔다. 나는 그가 질문에 담겨진 우리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를 은근히 기대하였다. 그러나 안창호는 감옥에서 나오자바람으로 청청이 길림 땅을 떠나가 버렸다. 그가 어떤 심정으로 상해에 돌아갔는지 똑똑히 알 수 없지만 나는 그가 정신을 가다듬고 새로운 기분으로 길림을 떠났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애국자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최후의 순간까지 모든 시련을 감당해낸 그 후의 그의 생활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다. 안창호가 길림을 떠난 후 나는 한 번도 그를 만나지 못하였다. 10여 년이 지난 후 우리가 백두산 쪽에서 무장투쟁을 할 때 안창호는 일제놈들에게 체포되어 감옥에서 얻은 병으로 최후를 마쳤다. 나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평생을 민족의 계몽과 단합에 바쳐온 안창호가 독립의 날을 보지 못하고 일찍이 떠나간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별스럽게 맺어졌던 안창호와의 인연이 그것으로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은 아니었다. 안창호는 갔지만 그의 여동생 안신호가 해방 후 조선민주여성동맹중앙연회 부위원장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였다. 해방 후 조국에 개선한 나는 국내에서 활동하던 애국지사들을 통하여 안창호의 누이 동생이 남포 방면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당시 남포지구에서는 김경석 동무가 파견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안신호를 찾을 때 대한 과업을 주었다. 며칠 후 남포에서 안신호를 찾았다는 통보가 올라왔다. 김경석 동무에게 전화로 그 여자의 경향이 어떤가고 물으니 그는 밤낮 성경책만 끼고 다니는 여자인데 덕실한 신자 같다고만 대답하였다. 나는 안신호가 이름난 애국열사의 동생이기 때문에 종교를 믿어도 애국심만은 있을 것이니 당적 영향을 주면서 잘 이끌어보라고 김경석 동무에게 말하였다. 김경석 동무는 알겠다고 대답하면서도 별로 시답지 않아 하였다. 신자들이라면 덮어놓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때여서 우리가 그렇게 루루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을 경운시하는 배단이 쉽사리 없어지지 않고 있었다. 몇 달 후 김경석 동무는 나에게 안신호가 입당하였다는 것과 그가 성경책 속에 당증을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새조선 건설에 헌신분투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안창호의 애국호는 결코 지하에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안신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독립인사로서의 안창호의 파란 많은 일생을 생각했고 생전에 그가 민족을 위해 바친 노고를 더듬어보며 감개무량해지는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일생을 반공으로 살아온 김군은 남북연석회의 때 북반부에 들어와 안신호를 만나보고 놀랐다. 공산주의자들이 상해 임시정부 거물의 누이 동생을 중앙여맹 부위원장으로 등용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모양이다. 안신호는 그의 젊은 시절의 애인이며 약혼녀였다. 안신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곧 안창호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것은 또한 이념이나 신앙을 초월하여 민족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애국애적인 유대에 의해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독립운동의 모든 선배들에 대한 우리의 예절이며 인사이기도 하였다.